문 밖으로 쫓겨난 지 딱 6시간 뒤였습니다. 할머니의 집 앞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 구급차,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며느리 수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8살 윤정의 할머니,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 일하던 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쫓겨난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은행으로 향한 할머니, 편의점 우체통에 넣은 그 봉투, 그리고 손에 든 검은 서류 봉투. 오후 2시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 그 안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은, 그리고 한강 둔치에서 발견된 할머니. 이 모든 이야기는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빛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하늘을 덮고 있는 시간이에요. 골목길을 따라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습이 드러나지요. 윤정혜. 올해 78.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정혜는 개의치 않아요.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요. 손에는 마트 봉지 2개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가 담겨 있어요.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 어젯밤 할인 시간에 산 것이지요. 다른 하나에는 미역과 두부, 그리고 시금치가 들어 있습니다. 정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아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서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지요. 정혜는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뭘 먹고 싶어 할까? 유치원 가기 전에 미역국 한 그릇 먹이고 옷도 챙겨 입혀야지. 이런 생각들이 정혜의 하루를 채웁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 아저씨가 졸고 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지나쳐요.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낡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삐 소리가 나지요. 정혜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까봐 살짝만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5층, 4층, 3층.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문이 열립니다. 안은 텅 비어 있어요. 이 시간엔 당연하지요. 정혜가 들어가 5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혜는 거울을 외면합니다. 5층 도착. 문이 열리고 정혜가 내립니다. 복도는 조용해요.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니까요. 502호. 아들의 집입니다. 현관문 앞에 선 정혜.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려 합니다. 1025. 준호의 생일이에요. 하지만 손이 잠시 멈춥니다. 문득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괜찮을까? 수진이가 또 싫어하진 않을까?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지요.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불은 꺼져 있어요. 거실도 어둡습니다. 정혜는 신발을 벗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마트 봉지도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아요.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천천히.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정혜는 미역을 꺼냅니다. 물에 불려야 해요. 최소 10분은 걸리지요. 그동안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을 받아 미역을 담급니다. 검은 미역이 물속에서 펼쳐져요. 다음은 밥. 밥솥을 열어 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조금 남아있네요. 하지만 모자랍니다. 정혜는 가져온 봉지에서 쌀을 조금 더 꺼냅니다. 항상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쌀을 씻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울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혜는 쌀을 씻으면서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여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별을 보는 게 이렇게 오랜만인 게. 정혜는 고개를 돌립니다. 지금은 별을 볼 시간이 아니에요. 일을 해야 합니다. 밥솥에 물을 붓고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조용한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지요. 이제 설거지.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저녁 그릇인가 봐요. 정혜는 수세미를 듭니다. 물을 약하게 틀고 하나씩 씻기 시작해요. 접시, 그릇, 숟가락, 젓가락. 거품이 일고 헹구고 건조대에 놓습니다. 정혜의 손은 거칩니다.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에요.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톱은 거칠지요. 하지만 정혜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이 손으로 손주를 안아주니까요. 설거지를 마칩니다. 이제 미역국을 끓일 시간이에요. 불린 미역을 건져 물기를 짭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아요. 은은한 향이 퍼집니다. 국물을 붓습니다. 된장을 조금 풀어요. 간을 맞추지요. 보글보글 국이 끓기 시작합니다. 정혜는 불을 줄입니다. 천천히 끓여야 맛이 좋으니까요. 시계를 봅니다. 5시 50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정혜는 거실로 나갑니다. 소파 위에 놓인 빨랫감들. 개지지 않은 빨래가 쌓여 있네요. 정혜는 앉아서 빨래를 갭니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준호의 와이셔츠, 수진의 블라우스, 민준이의 작은 티셔츠. 민준이 옷을 개다가 정혜가 미소 짓습니다. 참 작네. 이렇게 작은 옷. 준호도 어렸을 때 이만큼 작았지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됐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지요. 빨래를 다 갭니다. 가지런히 쌓아 선반 위에 올려놓아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미역국을 확인합니다. 잘 끓고 있네요. 두부를 꺼냅니다. 깍둑썰기로 썰어 국에 넣어요. 다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6시가 됩니다. 정혜는 식탁을 닦습니다. 행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반찬을 꺼냅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접시에 예쁘게 담지요. 밥도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정혜는 밥을 푸지 않습니다. 그건 수진이 할 일이에요. 자신이 다 하면 수진이 더 싫어하니까요. 6시 20분. 거실에 불이 켜집니다. 정혜가 돌아보지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에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에는 잠기가 가득합니다. 수진이 정혜를 봅니다. 표정이 굳어요. 또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입니다. 응. 민준이 유치원 가기 전에 밥 먹여야 해서 미역국 끓였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을 가만히 내려다봐요.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신이 올 때마다 수진의 표정이 굳는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손주를 봐야 하니까요. 아들이 편해야 하니까요. 정혜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미역국 불을 끕니다. 이제 먹을 수 있어요.
7시가 됩니다. 안방 문이 열립니다. 작은 발소리. 할머니. 민준이가 뛰어나옵니다. 잠옷 바지가 한쪽만 걷혀 있어요. 얼굴은 빨개요. 정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잘 잤어? 정혜는 무릎을 꿇고 민준이 눈높이에 맞춥니다. 민준이가 정혜에게 안기지요. 작고 따뜻한 몸. 정혜는 민준이를 꼭 안아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말도, 굽은 허리의 통증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먹을래? 응. 민준이가 식탁으로 뛰어갑니다. 의자에 올라가 앉아요. 정혜는 민준이 옆에 앉습니다. 작은 그릇에 밥을 푸고 국을 따라줘요. 조심해. 뜨거워. 응. 민준이가 숟가락을 듭니다. 국을 한 입 떠먹지요. 맛있어. 정혜가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미소가 새겨져요. 이 미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수진이 나옵니다. 세수를 한 얼굴이에요. 식탁을 보다가 민준이를 보다가 정혜를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 한쪽이 시려와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습니다. 민준이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일 순 없으니까요. 민준아, 많이 먹어. 응, 할머니. 아침이 익어갑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혜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평생 숨겨온 과거가 오늘 하루 만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정혜는 민준이에게 딸기를 깎아줍니다. 작고 빨간 딸기. 달콤한 향이 퍼지지요. 할머니, 딸기 좋아? 응. 할머니는 민준이가 먹는 게 제일 좋아. 민준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정혜도 웃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슬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정혜는 그것을 평생 혼자 안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장이 너무 끊어지고 부자연스러웠네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정혜가 아들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5시 반으로 평소보다 조금 늦었어요. 버스를 놓쳤거든요.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운 바람이 불었고 정혜는 외투깃을 여미고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느 때처럼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바나나, 그리고 된장찌개 재료들. 어젯밤 마트에서 장을 본 것들이었지요. 현관문 앞에 선 정혜는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손을 잠시 멈춥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의 목소리 뒤로 준호의 낮은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 목소리 좀.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나 때문인가?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서 있던 수진이 고개를 확 돌립니다. 또 오셨네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혜는 신발을 벗으며 작게 대답합니다. 민준이 아침 먹여야 해서. 오지 말라고 했죠? 정혜의 손이 멈춥니다. 마트 봉지를 든 채로 현관에 그대로 서 있게 됩니다.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정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여긴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요. 정혜는 천천히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요. 그래도 민준이는 제가 돌봅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이자 안방에서 민준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혜는 반사적으로 안쪽을 바라보며 가고 싶었어요. 민준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머니가 안 오셔도 돼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요. 거실 안쪽에서 준호가 나옵니다. 넥타이를 매다 만 모습으로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엄마 왔잖아. 오늘 내가 회의 있어서. 회의가 뭐가 중요해요? 매번 어머니한테 떠넘기면서 우리가 무슨 애들이에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정혜와 수진 사이에서 시선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목소리를 떨며 말합니다. 내가 패를 끼쳤구나. 수진이 정혜를 똑바로 봅니다. 패 끼치는 거 아세요? 그럼 이제 그만 오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정혜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급히 수진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집처럼 굴면서 저도 지친다고요. 안방에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정혜는 본능적으로 발을 내딛지만 수진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정혜는 멈춥니다. 두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거실에 정혜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혜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자주 온 게 문제였어. 그게 아니라. 괜찮아. 정혜가 준호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며느리 입장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지고 대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준호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가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다 돼갑니다. 안방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고 정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혜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으며 허리를 굽혀 끈을 묶는데 손이 떨렸어요. 나이 든 손, 주름진 손.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말이에요. 마트 봉지를 현관 옆에 내려놓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바나나. 먹지 못하게 되겠네요. 문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작게 말합니다. 엄마. 정혜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복도는 고요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지요.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502호 문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갈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정혜에게는 어둡게만 느껴졌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정혜가 들어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정혜는 그것을 닦아냅니다. 울면 안 돼요. 자신이 잘못한 거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밖으로 나선 정혜에게 새벽 공기가 차갑게 다가와요.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다리에 무언가가 매달린 것처럼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자 엉덩이가 시려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자 스마트폰과 작은 수첩이 만져져요. 정혜는 수첩을 꺼냅니다. 낡은 가죽 수첩으로 표지는 군데군데 헤어져 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요. 펼치자 숫자들이 보입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오래된 숫자들이에요. 몇십 년을 간직해온 것들. 정혜는 한참을 그 숫자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때가 됐나? 이제 꺼낼 때가 됐나? 평생 숨겨온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오늘 아침 며느리에게 쫓겨난 순간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차피 환영받지 못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게 낫다는 것을요. 스마트폰을 꺼내 어색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켭니다. 연락처를 찾아요. 이름 없는 번호,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지요. 메시지를 천천히 한 글자씩 씁니다. 준비됐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가 발송되는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잠시 후 진동이 울리고 답장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혜는 화면을 끕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혜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6시, 6시 반. 정혜는 벤치에서 일어나 은행으로 향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걸음을 옮기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도 그 안의 손주도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6시 40분. 정혜는 동네 은행 앞에 섰습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ATM 코너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니까요. 자동문이 열리고 정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 공간이에요. ATM기 앞에 선 정혜는 주머니에서 낡은 카드를 꺼냅니다. 모서리가 다른 카드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카드를 기계에 넣자 화면이 바뀝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뜨고 정혜의 손가락이 번호판 위로 향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씩 누릅니다. 화면이 바뀌며 잠시 기다려주세요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몇 초가 흐른 뒤 잔액이 표시됩니다. 정혜는 그 숫자를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숫자들이에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출금 버튼을 누르고 최대 한도인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기계 안에서 돈을 세는 소리가 나고 잠시 후 출금구에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옵니다. 정혜는 그것을 받아 가방 깊숙이 넣고 카드를 빼내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요. 은행을 나서자 밖은 조금 더 밝아져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한산했어요. 출근하는 사람 몇 명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요.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고 정혜가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 점원이 인사를 건네요. 아르바이트생인가 봅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구 코너로 향해 큰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계산대로 가져가자 점원이 말합니다. 1,000원입니다. 정혜는 지갑을 꺼내 1,000원을 내고 봉투를 받아 편의점을 나섭니다. 바로 옆에 빨간 우체통이 서 있었어요.
세월의 때가 묻은 우체통이었지요. 정혜는 근처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엽니다. 은행에서 찾은 돈을 꺼내 봉투에 담고 수첩에서 한 장을 찢어냅니다. 펜을 꺼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해지지만 정혜는 멈추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갑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었다. 부담스러운 시어머니, 계속 집에 찾아오는 늙은이. 그래서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평생 숨기고 살았다. 나도 한때는 젊었고 나라를 위해 일했다.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너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오늘 너희 집 문을 나서면서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떠나려 한다. 이 돈을 너에게 준다.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앞으로 너희 삶에 방해하지 않겠다. 잘 살아라. 정혜는 펜을 놓고 종이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눈물을 닦아내고 종이를 봉투 안에 넣습니다. 봉투를 봉합하며 침으로 붙이는 부분을 천천히 눌러요. 수신일란에 수진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우체통 앞에 선 정혜는 봉투를 천천히 밀어 넣으려다가 손이 멈춥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힘을 주어 밀어 넣었어요. 툭, 봉투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정혜는 우체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정혜를 보고 있었어요. 5층에 사는 박영숙으로 아침 운동을 나왔다가 우연히 본 거였지요. 영숙은 멀찍이 서서 정혜를 관찰합니다. 저 할머니 왜 저러시지? 얼굴이 왜 저렇게 창백해? 정혜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리 휘청거리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정혜는 다시 은행 쪽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ATM이 아니라 은행 안으로 들어갈 참이에요. 오전 9시가 되자 은행 문이 열리고 정혜는 안으로 들어가 대기 순번표를 뽑습니다. 7번.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몇 명의 손님들이 더 들어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연금 받으러 온 사람들이겠지요. 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리고 정혜는 일어나 창구로 향합니다. 창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이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정혜는 가방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직원이 봉투를 받아 펼쳐 서류를 보기 시작하는데 몇 초가 흐르자 표정이 변합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지더니 이건 하며 다시 서류를 확인하고는 정혜를 올려다봅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가 지점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지점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중년의 남자 지점장이 나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으로 서류를 받아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분이 윤정혜 여사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지점장이 창구로 나와 정혜 맞은편에 앉으며 말합니다. 여사님, 이 서류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 승인이 필요한데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는지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정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류는 명확했어요.
정혜 본인의 것이 맞았으니까요. 처리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오후 2시쯤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지점장이 정중히 인사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여사님. 은행을 나서자 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정혜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가슴속이 시렸어요. 근처 공원의 벤치로 향해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내자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습니다. 준호, 아들이 3번이나 전화했네요. 정혜는 전화를 걸지 않고 그냥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오. 정혜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아이와 함께 온 엄마.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정혜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는데, 준호가 어렸을 때, 오후 1시가 되자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준호였어요. 정혜는 이번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있다.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괜찮으세요? 정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다시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고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정혜는 은행으로 돌아갑니다.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습니다. 큰 검은 봉투에 담겨 나왔어요. 조심히 가세요, 여사님. 정혜는 은행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혜는 사라졌습니다. 오후 5시, 경찰서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준호는 신고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적거리고 있었지요. 실종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가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계시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름, 나이, 키, 외모 특징,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장소, 하나씩 물어보고 적어 내려가지요. 혹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셨나요? 이상한 말씀이나 행동 같은 거요. 준호는 수진을 힐끗 쳐다봅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이었나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수진이 방어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요. 그래서 제가 좀 말끝을 흐립니다. 경찰관이 펜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쫓아내셨다는 말씀인가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지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자주 가시는 곳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도 확인할게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빨리 찾아야 합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경찰은 동네 곳곳에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앞 CCTV, 편의점 CCTV, 버스 정류장 CCTV. 정혜의 동선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오전 6시 40분 은행 ATM기 앞이요. 경찰관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화면으로 다가갑니다. 화면 속에는 정혜가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았다고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경찰관이 다음 영상을 재생합니다. 편의점 앞 우체통에 무언가를 넣는 정혜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우편물을 보낸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보낸 건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찰관이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점원에게 물어봅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점원 말로는 할머니께서 큰 봉투를 넣으셨답니다. 주소는 며느리분 앞으로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한테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5층 주민 박영숙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저기요. 실종된 할머니 관련해서 제가 뭔가 봤는데요. 경찰관이 영숙을 앉히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셨죠? 오늘 새벽이었어요. 제가 아침 운동 나갔다가 봤는데 할머니가 은행에서 나오시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눈이 막 충혈돼 있고 걸음도 휘청거리시고 그리고 편의점 앞 우체통에 뭔가 넣으시는 것도 봤어요. 준호가 끼어듭니다. 그 다음엔요? 어디로 가셨어요? 은행 쪽으로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큰 검은 봉투 같은 거요. 저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실종 소식 듣고 바로 온 겁니다. 경찰관이 즉시 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오전 9시경 윤정혜라는 고객이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전화를 받은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은행 지점장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봅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어 은행 지점장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으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윤정혜 여사님 관련해서 연락받았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서류를 보던 경찰관의 눈이 커집니다. 여사님께서 특수계좌 관련 서류를 처리하러 오셨습니다. 보훈 계좌입니다. 보훈 계좌요? 준호가 되묻습니다. 지점장이 준호를 쳐다봅니다. 아드님이신가요? 네, 저 준호입니다. 지점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준호님, 어머니가 누구신지 모르셨던 겁니까?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되묻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윤정혜 여사님은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보훈연금 수령자이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예금과 채권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 거의 손대지 않으신 돈이에요. 준호와 수진이 동시에 입을 벌립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합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청소 일하시고. 지점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여사님께서 선택하신 삶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신 겁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 금액이 정말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는 오늘 일부를 인출하셨고 나머지는 특정인에게 양도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정인이 누굽니까? 지점장이 준호를 똑바로 보며 대답합니다. 며느리분이십니다. 수진 씨.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한테요? 왜요? 그때 경찰서 문이 다시 열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오고 뒤따라 보훈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윤정혜 여사님 관련 사건을 담당 중이신가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보훈처 특별조사팀이었어요. 윤정혜 여사님은 625 전쟁 당시 특수 임무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국가공헌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고요. 정보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가 전쟁 때 정보원이요? 말도 안 돼요. 보훈처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네, 정확히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북쪽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당시 기록은 극비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2020년에 해제됐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동료 5명 중 4명이 사망했고 여사님만 살아남으셨어요. 수진이 주저앉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분을 쫓아냈다고? 보훈처 직원이 준호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여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에도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이건 아드님께 전달하라고 하셨고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뜯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정혜의 손글씨였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말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 나라를 위해 일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나는 살아남았지. 그 죄책감에 평생을 숨어 살았어. 너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게 내 속죄였다. 내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내 유일한 기쁨이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막힙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너희 집 문을 나서면서 깨달았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엄마는 떠나기로 했다. 엄마가 모아둔 것들 수진이한테 줘라.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할지 몰라도 그건 그 아이 몫이다. 엄마는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미안하다, 준호야. 경찰서 안이 고요해집니다. 준호는 편지를 쥔 채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습니다. 엄마. 그 순간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한강 둔치에서 신원 미상의 노인 여성 발견. 의식 없음. 구급차 출동 중. 모두의 시선이 무전기로 향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어디요? 어디예요? 경찰관이 급히 무전기를 들고 확인합니다. 반포 한강공원 쪽입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준호와 수진이 경찰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준 채로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지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지요. 한강 둔치에서 발견된 정혜는 저체온증과 탈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요. 깨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준호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가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수진 때문이라는 것을요. 복도에 발소리가 들립니다. 보훈처 직원이 다가와요. 아드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건네지요.
화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윤정혜였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엄마의 젊은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지기 전의 얼굴이었지요. 여사님은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정보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북쪽의 침투에 정보를 수집하고 아군에게 전달하는 임무였죠.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 함께 활동하던 동료 5명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사님만 살아남으셨어요. 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여사님은 모든 걸 숨기고 사셨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고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쌓아두셨습니다. 마치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처럼요. 왜요? 준호가 묻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요. 죄책감이었을 겁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요. 그리고 아드님을 지키고 싶으셨겠죠. 평범하게 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아드님에게 짐이 될까봐 평생을 숨기고 사신 겁니다. 수진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준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보훈처 직원이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복도에 준호와 수진만 남았지요.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보, 수진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만 생각했어.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참으셨는지 이제야 알았어. 수진이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 그 소리가 퍼집니다. 해가 뜹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스며들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불이 켜집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요. 보호자분? 준호가 벌떡 일어납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준호와 수진이 동시에 중환자실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침대에 누워있는 정혜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말라버린 입술. 하지만 눈동자는 또렷했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다가가며 정혜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준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요.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정혜는 고개를 살짝 젓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단다. 손에 힘을 주어 준호의 손을 쥡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섭니다. 무릎을 꿇고 정혜의 다른 손을 잡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정혜의 손등 위로요. 정혜는 수진을 내려다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정혜가 천천히 손을 들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수진이 더 세게 웁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한참 뒤 정혜가 준호를 봅니다. 엄마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숨기고 살았다. 과거도 돈도 다. 하지만 이젠 괜찮을 것 같구나. 엄마 이제 서로한테 미안하지 않게 살아보자.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일주일 뒤 정혜는 퇴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정혜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방으로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지요. 정혜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수진이 직접 준비한 것들이에요. 민준이가 뛰어들어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살아요? 정혜가 민준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래. 할머니가 여기서 살게 됐어. 와, 좋아. 매일 할머니 볼 수 있어. 민준이가 웃자 정혜도 따라 웃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만든 미역국과 정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드세요. 수진이 밥을 떠서 정혜 앞에 놓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끄덕여요.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식사가 시작됩니다. 민준이가 제잘제잘 유치원 이야기를 하고 준호가 웃고 수진이 반찬을 더 올려놓아요. 정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이제는 특별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밤, 정혜는 혼자 창가에 섭니다. 밖에는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수십 년 만에 제대로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에요. 5명. 그중 4명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혜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씩 쓰다듬습니다. 미안해 너희들. 나만 살아남아서. 나만 이렇게 행복해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려요. 정혜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이제 편히 살아도 될까? 너희가 용서해 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정혜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눕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방,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작은 소리들. 정혜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아침이 올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정혜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랑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행복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정혜가 작게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온이 깃들어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깊고 편안한 잠. 오랜만에 꾸는 꿈은 따뜻했습니다. 꿈속에서 정혜는 젊었어요. 군복을 입은 20살의 정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잘 살았어. 고생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정혜가 대답합니다. 고마워. 그럴게. 새벽이 밝아옵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스며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요.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지요. 거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아직 주무세요? 수진이 대답합니다. 응, 아직 주무시네. 조용히 하자. 하지만 정혜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잠결에도 웃음이 번집니다. 이제 정혜에게는 집이 생겼습니다. 돌아갈 곳이 생긴 거예요. 환영받는 곳, 사랑받는 곳,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그것은 정혜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